대동법과 균역법.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대동법, 균역법과 같은 부세제도 개편의 배경을 통해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대동법과 균역법을 통해 부세제도의 이상과 현실, 그 타당성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부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부세제도는 여기 지금 나타나 있듯이 조용조라고 하는 당나라 때의 조세제도를 이념적 모델로 해서 짜여졌습니다. 이 조라는 것은 토지세,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노동력을 진발하는 문제, 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산물을 곡물의 형태로 바치는 공납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17세기를 거치면서 이 대동법이 실시되죠. 대동법을 겪으면서 이 조선 후기의 조세 체계는 전정, 군정, 환정, 환곡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이 삼정 체제로 변화됩니다. 조라고 하는 토지세는 전정으로 연결되고, 용이라고 하는 군역, 이것은 군정으로 연결이 되고, 조라고 하는 것은 대동법으로 토지세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또한 전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의 복지재원이었던 환곡이 새롭게 재정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 조세 체계의 일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삼정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부세 운영 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정 체제로 자리 잡기 전까지 대단히 많은 변화가 내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부세제도는 당시 조선인들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었을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와 백성, 각각의 입장에서 부세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선 전정, 군정, 환정 혹은 조, 용, 조에서 토지세에 해당하는 이 전세 부문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전세 부문은 원래 세종대의 공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제도적인 완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17세기 접어들어서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역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가 굉장히 전쟁으로 해서 많이 손실이 되었는데, 실제로 토지가 황폐화된 것도 있고, 또 토지 대장이 망실되거나 또 불에 타거나 해서 없어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수세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이 선조 24년, 선조 34년 광해군, 인조, 이 기간에 생긴 이 골짜기야말로 농업국가인 조선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대단히 많은 토지가 파악해서 누락되거나 황폐화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부세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세, 부역, 곡물, 이런 조용주 체제가 해체가 되고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살아 움직이는 인간보다는 딱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도 더 편안했겠죠. 둘째로 지역사회에서 총액을 채우기 위해 공동납의 형태로 부세가 운영되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동법을 계기로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 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조선기 부세 정책의 토대를 이루는 전세, 바로 토지세입니다. 이 토지세 수치에 대한 전정 부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의 핵심은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이라고 했죠. 토지 조사를.
검지, 양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전 사업은 17세기 전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전국적인 형태의 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요 세원,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의 상승, 이것은 많은 부분 양전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숙종대 경자양전, 아마 전국적인 양전은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자양전 이후로는 사실상 9년 단위로 양전이 이루어질 뿐 전국적인 양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세 표준의 간편화를 위해서 기존의 토지의 비옥도와 그 외의 작황을 따라 등급을 나누었던 조세 수치 원칙에서 17세기부터는 수치액을 거의 최하로 고정해서 거두게 됩니다. 대체로 이 4두에서 6두 정도 결당 수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정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납 부문입니다. 공납은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게 하는 부세의 종류였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곡물, 팍 이것이 힘들어지자 이것을 쌀로 대신 납부게 하게 하는 수미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명나라나 조선군의 군수물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군량 조달을 위한 것이었죠. 이때 경험을 가지고 17세기 도별로 대동법이 서서히 실시되는데 광해군대의 경기를 시작으로 충청, 전라, 경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과세 단위와 수침 부품 모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가호에 곡물을 거두는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부세가 책정되었으며 현물 대신 기본적으로 쌀입니다마는 쌀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혹은 흉년이 드는 경우에는 무명이나 포 이런 것으로 내고 또 동전을 상표통보가 발행된 이후에는 동전을 내도록 그렇게 시책이 정해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군역 역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직접 군역을 지는 대신 이른바 이제 방군수포라 하여 포목을 대신 납부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17세기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각 관청, 특히 중앙군영과 지방병영, 수영 등에서는 경비 마련을 위해 독자적으로 군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 대상이 중첩되는 경우 개인의 군역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역을 피해 부유한 이들은 공명첩을 구입하거나 교생 원생으로 도망가였고 가난한 이들은 군역을 피해 숨거나 도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족한 액수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전되었고 이는 다시 양역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균역법은 영조대인 1750년 시행되었는데요. 핵심은 양역자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줄어든 만큼의 세입은 토지에 매기는 결미나 선무공간포, 어염선세와 같은 다른 잡세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전정과 군정,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치 구조를 단순화하고 수치 방식을 편리화하는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부세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